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올해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전국의 주요 현안과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종묘앞 개발 논란에 대해서 국회 국토위 위원이신 손명수 의원을 모시고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이제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이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동 부의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돼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제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 또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은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AI 예산이라든가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들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합의를 해서 네.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네. 이거는 저희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서로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국힘은 이걸 자꾸 대장동 일당에게 무슨 뭐 이익을 몰아줬다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 입장에서 이익을 많이 환수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계약에도 없는 내용을 터널 뭐 건축비라든가 건설비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이 공원 사업이라든가 2천억 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환수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국힘 옛날 한나라당이죠. 시장일 때는 민간 개발을 추진했는데 이걸 공공 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또 국힘 당시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반관 반공 이렇게 민관 방식으로 공동 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충분히 정말 열심히 해서 이익을 많이 환수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 이익을 다 환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좀 몰아줬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팩트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대검 이 예규에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대검 예규 제13조에 보면 동일한 형종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8년이었습니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항소 포기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페트법 이거는 아예 예규에 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종이 바뀐 경우 13조 1호거든요.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 여야 간의 이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짧게 짚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어쨌든 저희도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이고 네네. 저희 민주당은 이게 오히려 조작 기소가 문제다 네. 예. 하는 입장이고 국힘은 지금 자꾸 뭐 이익을 몰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좀 더 격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갔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 내란 재판부 설치나 아니면은 뭐 2차 종합특검 검토 이런 거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 계엄 1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 국회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좋죠. 사실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답답하게도 좀 전에 제가 뭐 대변인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당내에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고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꾸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는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라는 건 여야가 서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지금 내란하고 절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죠.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토부 차관 출신이시고 현재 국토위 위원이시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이십니다. 많이 감투 경력이 이제 풍성하신데 종묘합의 그 재개발 공방이 지금 이제 한창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종묘부터 남산까지 녹지축이 이제 조성이 되고 개발이익 2천억이 넘는 이 돈도 환수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계획인데.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하실까요? 세운상가 혹시 잘 아시죠? 네네. 네, 세운상가가 우리나라 제1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네. 사실 이게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재직 시에 아예 다 합의가 됐었어요. 72m 높이로 문화재청 심의까지 통과했고 재개발을 하려면 마지막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단계 행정 단계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거든요. 이것까지 다 받았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이거를 엎은 겁니다. 엎고 지금 145m 고층 건물로 이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주로 경제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우리나라 제1호 아닙니까?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자, 세계유산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올해 11월 15일 날 문서를 보냈습니다. 네.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면 되는데 세계유산 평가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심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1호 세계 문화유산을 취소되어도 네. 지정 취소가 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절차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이해하기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종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처럼 이 용적률을 좀 그 이양하는 용적 이양제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의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용적 이양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용적률을 높이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거를 다른 데로 좀 팔아서 그 이익을 아까 경제성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예.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로 차원의 하나로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게 문화재, 문화유적지 주변 지역의 개발은 결국 이 문화유적과 조화로운 잘 어우러진 개발이 됐을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네. 경제적으로 길게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건축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고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폐율을 통해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초고층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도 고층 개발 매우 비슷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성도 높이고 또 문화적인 가치도 이제 보존하는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 의원님 생각 조금만 더 덧붙여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오랫동안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이 문화재나 그런 문화유적과
유적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화로운 개발을 할 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저는 더 검토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할 거야. 이건 옳지 않죠. 예.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네. 저는 절차적으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또 30년간 국토부에서 지내셨고 차관까지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뭐 교통 분야에서는 당연히 전문가시겠지만요. 이 한강버스가 최근 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 합동조사단 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 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이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좀 대책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한강버스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그 좀 의구심이라고 하나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3월부터 시범 운항을 했는데 벌써 11월까지 약 20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중단되다 말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또 출퇴근용이라고 처음에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강버스 첫 운행 시각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어, 그럼 이미 출근해 있어야 될 시간에 그렇네요. 첫 운항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유럽의 이런 그 뭐 템즈강, 라인강, 샌드강 이런 그 도시들의 강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유럽의 강들과 우리 한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강 수량이 일정해서 대부분 그 수위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도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일정하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한강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래서 범람하는 시기가 있고 물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조절하기 위해서. 예.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렇게 도로도 막고 있습니다. 한강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까지 와서 근처까지 와서 한강까지 가는데도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배 운항 시간만 2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출퇴근이 되겠습니까? 이런 접근 시간 다 빼고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이제 출퇴근용이라는 명분으로 SH에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용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강버스는 굉장히 좀 네. 무리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슈를 서울 집값을 포함한 국토위의 이제 현안으로 좀 또 네, 가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여러 가지 대책에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계속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11호 대책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정이 지난 이제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신 뉴스입니다. 주택의 공급 대책을 위한 입법 논의 후속 대책 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떤 걸까요? 공급이 중요하죠. 결국은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꽤 오랜 시간 10년 이상 사실 특히 수도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저 멀리에 집이 새로 생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동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새 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거 환경이나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굉장히 고가이고 그 좀 굉장히 귀한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딸리고 네.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그 주변까지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책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좋은 품질 좋은 신축 아파트, 좋은 주거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7 대책에서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도 뭐 법안도 주택법하고 도정법,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해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보니까 그 의원님 옆에 지금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살짝 요즘- 이 좀 돌려서 화면에 보일 수 네, 있게 네. 소개를 좀 보이나요? 해주시죠. 요즘 네.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네, 지금 너TV인가요? 보일 수 있게. 네, 네. 네, 저 요즘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예. 손명수 네. TV를 하고 있는데 조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요? 예,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손명수 TV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좀 몇 홍보 좀 명인가요? 하려고. 5천 명 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예.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지금 좀 많은 의원님들이 30만 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지는 사실 이제 한두 달 됩니다. 어, 예. 그럼 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좀 홍보하셨으니까 네. 좀 많은 인원이 유입될 거라 저는 믿고, 그럼 이 자리에서 좀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요. 용인 을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지역구 현안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네, 앞으로 해결해 나갈 목표와 과제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은 지금 110만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큰 그 특례시고요. 네. 인구가 한 20여 년 동안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 특히 철도가 없고 네. 수인 분당선 하나, 그 다음에 수지 쪽에 신분당선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용인 경전철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철도의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출퇴근을 대부분 광역버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교통 전문가로 인재 영입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광역버스 노선을 서천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 또 강남대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 2개를 신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뭐 5,000번, 5,001번, 뭐 3번, 5번 이런 식으로 5,000번대에 기존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을 특히 중심으로 증차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뭐 사실 철도 전문가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한번 볼까요? 보이는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철도는 사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인에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수인 분당선입니다. 저 청량리에서부터 안산, 인천까지 가는 굉장히 긴 광역철도인데 네. 이게 우리 용인을 지나가는데 기흥에서 수원으로 빠져버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밑에 기흥 밑에 있는 지역에는 철도 혜택을 못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탄을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 사업을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통과를 했고 조만간 예타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용인 경전철 네. 이 에버랜드 지나는 그 에버라인, 소위 네. 말하는 에버라인,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용인 경전철을 동백 신봉선이라고 해서 동백역에서부터 이렇게 성복 신봉까지 연장을 하고, 기흥역에서는 흥덕을 거쳐서 광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동탄에서는 SRT하고 연결이 되고, 흥덕에서는 인도곤 동탄선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백 신봉선이 되면 구성역에서 GTX, 성복역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또 신분당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철도가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이 의원님 지역구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제 지역구가 이 기흥 중심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수지, 여기는 이제 정 지역이고 이쪽은 갑인데 갑을병정 철도는 다 연결돼 다 있잖아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할 때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어.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로 보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국토부의 브리핑 현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까 하는데 오늘 네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저 뭐 오늘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국토교통 전문가로서 영입 인재로 제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 현안도 많이 해결을 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전체의 출퇴근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또 어쨌든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내란 극복이 우리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손명수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